여러분, 집에 있는 약장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흔한 두통약 한 통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작은 알약 한 알에 무려 4,000년의 인류 역사가 담겨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고대의 쐐기 문자, 그리고 오른쪽엔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 있죠.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4,000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여정은 마법이 곧 의술이었던 아주 먼 옛날로 떠나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참 신비롭지만 때로는 정말 치명적이었던 고대 의학의 세계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몸이 아픈 걸 지금처럼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신이 벌을 내린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치료법도 당연히 주문을 외우거나 제물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거에 집중됐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법전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정말 살벌한 의료 규정이 있었어요. 수술하다가 실패하면 의사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메스를 잡는 그 모든 순간이 자기 손목을 거는 행위였던 거예요. 의학의 시작은 이처럼 목숨을 건 위험과 책임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신의 뜻만 살피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의학이 환자를 직접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그 유명한 의사의 신성한 맹세와 함께 의료 윤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죠?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이 맹세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바로 이 원칙 하나를 통해 의학은 비로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숭고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학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인체의 비밀을 직접 파헤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이었던 낡은 권위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반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무려 1500년 동안 의학계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갈레노스의 이론이 사실은 사람 몸이 아니라 동물을 해부해서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베살리우스가 이 오랜 믿음의 의문을 품고 당시에는 금기시되었던 인체 해부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오류를 바로잡은 진짜 인체의 지도를 그려냈죠. 이게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학적 의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하비인데요. 그는 피는 간에서 계속 만들어져서 몸에서 그냥 소모된다는 이 1500년이나 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그 피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증명해낸 거죠. 현대 생리학의 문을 연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길고 긴 의학의 여정을 완벽하게 자기 몸 안에 담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아스피린이에요. 나무 껍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기적의 알약이 되기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약효를 발견한 버드나무 껍질이었어요.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야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마침내 1897년 실험실에서 안정적인 형태의 약으로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무려 23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화학 반응식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 있던 살리실산에 아세트산을 더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인 아스피린, 즉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들어낸 거죠.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경험이 비로소 현대 과학과 만나 결실을 맺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알약이 대체 어떻게 통증을 잠재우는 걸까요? 자, 우리 몸이 통증이나 염증을 느끼게 하는 신호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공장 이름이 바로 COX 효소인데요. 아스피린은 그냥 이 공장의 가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신호 자체가 만들어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정말 영리한 방법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약 자체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그 약을 받아들이는 우리 몸,
이 인체의 화학 공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간에는요, 시토크롬 P450이라는 아주 중요한 효소 군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약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들을 안전하게 분해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최첨단 화학 처리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학 공장의 성능이 사람마다, 특히 인종별로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 지도 좀 보세요. 특정 약물 대사 효소의 활성이 아시아인이랑 유럽인 사이에서 극명하게 다른 게 보이시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개념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명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지만 그만큼 큰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종합감기약을 먹고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또 먹는 거죠. 근데 두 약에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이 강력해진 만큼 그 사용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됐어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영상 시작 부분에서 봤던 바로 그 화학 반응식이잖아요.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하면 우리 간에서 NAPQI라는 아주 유독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간의 해독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이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간세포는 그대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약 설명서에 쓰인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대인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의사의 윤리적 맹세를 거쳐 수많은 과학자들의 집념이 녹아든 화학 반응식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한 알의 약에 담긴 4,000년의 인류사를 여행했습니다. 다음에 약을 손에 쥐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이 길고 위대한 역사의 무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